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앞둔 지난주 금요일날 S&P 500은 살짝 반등을 해주면서 이렇게 3,868을 기록한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거시적 데이터를 봤을 때 여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유럽 연준에서 매우 매파적인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여기 독일과 이탈리아의 2년 국채금리와 10년 국채금리는 함께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일본 또한 갑작스럽게 yield curve control을 하면서 0.25%에 몰고 있었던 일본 10년 국채금리는 0.5%까지 올라오는 굉장히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 한 주 만에 유럽의 overnight index swap curve는 이렇게 0.5%만큼 상승했고, 일본의 overnight index swap curve 또한 순식간에 0.25%치 올라가면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제로금리를 시행해왔는데 10년 국채금리가 0.25%에서 0.5%로 올라가면서 2015년 이후로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양상을 일본의 2년 국채금리와 10년 국채금리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본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보여준 제로금리는 전 세계 경제의 금리로 하여금 강력한 하중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연준마저 10년 국채금리가 0.5%까지 올라가기 허용함으로써 더 이상 저금리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에 마침표를 찍어준 것입니다. 일본의 10년 국채금리가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치솟아 오름에 따라서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또한 이렇게 3.75%까지 올라주었습니다.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와 일본의 10년 국채금리 간의 스프레드를 보시면은 일본은 0.25% 올랐지만 이처럼 그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지 않았죠. 그 말인즉슨 일본의 10년 국채금리가 오른 만큼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도 비슷한 비율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10년 국채금리가 처음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10년 국채금리도 올랐고요. 이탈리아의 10년 국채금리도 올랐고 그리스의 10년 국채금리도 오르는 등 전 세계의 10년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채금리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고 이제 일본의 국채금리 상승도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DCF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할인율이 올라 적정주가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 입장에서는 주식 대비해서 채권의 매국도가 더 높아지므로 돈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에는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시대가 이렇게 약 10년 가까이 이어져 왔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때는 비정상이고 이럴 때가 정상이었던 걸로 인식했던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닙니다. 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올랐다가 떨어질지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속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금리가 바닥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은 바닥은 과거에 비해서 한층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기간 때 활기를 펼쳤던 성장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예전의 올타임 하이의 상태까지 돌아가기까지는 제법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참고로 저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크로 관련 데이터를 매일 감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리마인드를 드린다거나 혹은 여기 페트로브라스와 같이 정말 저평가된 기업이 있다면은 이러한 분석과 제 매매 내역 공유들과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께서 잘 알지 못하는 페트로브라스의 경우는 너무 저평가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하자마자 15%가 오른 상태인데요.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안정의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준의 밸런스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때 연준이 QT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QT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곤 했는데 아마 대부분의 투자들이 정의를 알지만 QT의 현황을 본 법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업데이트가 거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S&P 500은 파란색이고요. 하얀색은 연준의 Reserve Balance로 201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Quantitative Easing인 QE를 하면서 QE라는 과정으로 돈을 막대하게 풀었고, 그러면서 S&P 500 또한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연준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반대 개념인 Quantitative Tightening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채권을 사들이지 않고 만기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시스템으로부터 돈을 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4.25 트릴리언 달러까지 갔었던 부분이 꾸준한 QT를 통해서 이제 3.049 트릴리언 달러까지 줄었고, 이에 따라서 S&P 500의 주가 또한 함께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의 수준까지 가려면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실제로 연준 홈페이지 가면은 여기 Reserve Balance가 얼마나 남았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림과 데이터가 이렇게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연준이 앞으로 얼마나 QT를 할지는 사실 여기 Repo Activity에 따라 달려있는데 이게 올라가면은 Reserve Balance가 떨어지면서 S&P 500이 하락하고 반대로 Repo Activity가 하락하면은 Reserve Balance가 반대로 올라가면서 S&P 500이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 Repo Activity가 떨어지기보다는 상향세를 12월 말까지는 이렇게 계속 유지해 줬다가 2013년 초쯤 때부터 다시 Repo Activity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Reserve Balance는 올라가고 이에 따라 S&P 500이 다시 조금 세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Reserve Balance와 Repo Activity 그리고 그에 따라서 S&P 500의 움직임을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제가 정작 Reverse Repos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Reserve Repos는 연준의 밸런스를 써서 부채를 의미합니다. 부채라고 부르는 이유는 환매 조건 부채권 때문인데 지금 증권을 파는 대신에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확정 금리를 보태서 되산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Reverse Repos가 일반적으로 분기 말쯤에는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따라서 Reserve Balance는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 S&P 500은 이렇게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저도 연말까지 전하면은 조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136달러에서 강한 저항을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36달러까지 갭을 채워주기도 했고 RSI 기준으로 과매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차트적인 기준에 따라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예상 밖의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에게 중요한 것은 대응의 기준이며 그 대응의 기준을 도박과 같이 매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투자에 대한 이유를 성립하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지금 RSI가 과매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테슬라가 반등을 보여줄지는 아무도 모르며 말 그대로 이제는 홀짝에 위치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약간의 반등 후에 주가가 다시 하락하면서 136달러대가 오히려 이제는 저항선으로 잡힌다면은 다음의 지지대는 바로 95달러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95달러가 또 다른 기준이 되겠죠. 방금까지는 언제 대응을 하느냐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다면은 그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수량입니다. 테슬라는 PE 멀티플 기준으로 어느새 이렇게 30까지 내려와 주었습니다. 한때 주가가 이렇게 400달러를 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PE 멀티플이 200 했던 것을 본다면은 PE 멀티플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착시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테슬라라고 할지언정 PE 멀티플이 200일 때는 사라는 말보다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먼저 왔어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 PE 멀티플은 이렇게 30인데 엄밀히 따지자면은 PE 멀티플 30인 테슬라가 앞으로 보여줄 순이익 성장률인 28%에 비하면은 싼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2013년에 35% 그리고 2014년에 24%와 같은 성장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테슬라에게 알맞은 PE 멀티플은 28인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7% 정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테슬라를 140달러 근방에서 분할 매수를 했을 때도 단 6개밖에 매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텔레그램에도 공유를 드렸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2013년에 35% 이상의 순이익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지금의 테슬라는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하지만 35%의 성장률을 이뤄내지 못한다면은 PE 멀티플 28은 여전히 비쌀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 마진을 잘 고려해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오늘은 일본의 중앙은행의 Yield Curve Control에 따른 금리 영향, 연준의 밸런스 시트,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판단하신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연말 되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